자, 민법의 효력이죠? 예, 민법의 효력인데, 자, 대한민국 민법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민법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효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효력과 또 장소에 대한 효력, 그래요. 그리고 모든 법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시에 관한 효력인 거예요. 때에 관한 효력이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소급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급표요. 어떤 법이든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인 거야. 특히 이제 공법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소급입니다. 지금 우리 막 소급 입법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러는 게 사실은 그 법체계가 잘 발달한 외국 같은 데서 봐서는 정말로 미개국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말이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있던 누군가 한번 지금 죽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법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냥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론 조성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쉽게 달아오르죠? 그래서 나쁜 거 몇 개 터뜨려갖고 여론 확 조성해버리면 이건 끝인 거예요. 그럼 처벌해도 누군가 그거 왜 처벌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놈은 문화가 또 딴따라 패들이 또 이렇게 득세한 문화가 돼가지고 또 뭐 TV에 몇 번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 또 태워주고 어떻게 분위기 잡아줘 버리면요. 전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제대로 된 이성이 마비된 나라다 이렇게들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대로 된 이성과 지성이 마비된 나라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외국에서 교수들이 한국에 와갖고 교환 교수로 왔다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대학생들의 그 문화가 노는 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지배합니다. 우리 젊을 때 그랬죠? 저희도 젊을 때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끼고 다니고, 그죠? 대학생들이 청바지 입고 책 끼고 다니고, 그러면 문화가, 젊은이들 문화에 이렇게 쭉 지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책 끼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든 안 읽든 책을 끼고 다니고, 책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애들 없죠? 짧은 치마, 그죠? 아니면 빤스보다 조금 긴 반바지, 뭐 이런 거요. 웃돌이는 거의 벗어제껴갖고 수그리면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남학생들은 어때요? 귀 뚫고 이것도 노랗게 물들이고 이래요. 저도 이제 그 충남대에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거기 갔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도대체 왜 이러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딴따라들의 문화가 대학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좀 고쳐서 TV에 한번 나가고 어떻게 한 방에 뜨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1차적인 생각이고 엄마들도 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서 애를 해서 탤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어떤 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연예인이 되고 그럼 대한민국 과학은 누가 지켜나가고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는 누가 지켜나가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보다는 외국의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저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인도와 중국, 일본 이런 애들이 한국을 훨씬 더 앞질러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요. 자꾸만 저희 때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는 세계 수학하고 과학 경시대를 합니다. 이게 상위 한 50개국 정도 수학하고 과학 경시대회를 하면 한국이 부동의 1등이에요. 1등은 한국입니다. 근데 90년도 이후부터 실실 들어오면서 2등, 3등 이렇게 하더니 작년, 재작년에 꼴등 했대죠. 꼴레비 했대요. 상위 50 몇 개 국가에서 10 몇 개 국가 뽑아갖고 했는데 꼴등했답니다. 북한이 3등인가 했대죠. 1등이 인도, 2등이 중국,
1등이 인도, 2등이 중국, 그 다음에 3등이 북한, 4등이 일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럽 쪽 애들이래요. 한국 꼴등했대요. 자랑스럽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몇 년 전부터인가 아이들이 공부 안 해요. 전부 TV 보고 TV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유행어로 이렇게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쓰는 얘기가 TV의 유행어가 되는 게 아니라 TV에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 행동이 유행어가 되고 그게 무슨 사회적인 용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게 뭐야? 문화래요. 무슨 그게 문화요? 유행일 뿐이야. 그거는 잠시 유행일 뿐이죠. 근데 그걸 또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뭔가 좀 마취가 된 것 같은 잘못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돼서 그 환경에 마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제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많이 잘못된 것들 많아요. 이 소급표인데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급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률 생활이 좀 편해요. 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되는 공법관계는 소급표를 정하게 되면은 인신구속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민사관계는 소급표를 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급표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기득권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 민법 부칙제 2조에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본법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 이전에 생긴 사건에 대해서도 민법을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되 구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급 적용해서 이미 권리 가진 자 권리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소급 적용하면 새롭게 손해보는 자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익 보는 자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에 관한 효력은 사람에 관한 효력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과 속쥐주의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한국 민법이니까 한국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대한민국 민법은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 한국인은 우리 국내에 거주할 수도 있죠. 국내 거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우리 민법을 다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속쥐주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영토 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법을 적용하겠다.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인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한국인도 우리 영토 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도 우리 영토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에게 다 우리 민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속인주의와 속쥐주의를 모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와 속쥐주의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미국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도 만약에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지네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에게도 지네 민법 적용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니까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 그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걔네도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니네 나라 사람한테 우리 민법 적용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속인주의와 속쥐주의는 다른 나라 민법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국제사법이 있어요. 여기에 적용하는 게. 국제사법으로 해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에 관한 효력인데 장소에 관한 효력은 영토 곳곳에 따라서 속인주의와 속쥐주의하고 일부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한반도 내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에 우리 민법을 적용하겠다. 민사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빼버려도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에 우리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럼 한반도다라고 하는 건 한반도는 어디예요? 한반도. 북한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속도서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북한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북쪽 정부, 남한을 남쪽 정부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북한을 우리는 미수복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땅인데 우리가 수복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미수복 지역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탈북한 여성이 북한에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남한에서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일처주의죠. 북한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북한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남편이 있으면 남한에서 새로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남한에서 새로이 결혼하게 되면은 일부 일처주의에 위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한의 남편도 법적으로 우리 민법상 법적으로 남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수복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북쪽 정부, 남쪽 정부 이거는 빨갱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을 하신 분이 있었죠? 네, 그 말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변호사예요. 모르는 분이 아니죠. 이 용어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썼어요. 어저께부터인가 밥 안 먹는 데죠? 그래요. 배고플 거요. 짜장면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에 관한 혈액인데 이제 문제는 치외법권자에게 우리 민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야. 치외법권자 그래요. 치외법권이 뭐예요? 치외법권. 치외법권자를 다른 말로 외교특권자라고도 얘기하죠. 외교특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외교관과 그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민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치외법권이나 외교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이 그 주재국의 형벌권이나 과세권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어떤 업무 활동을 하다가 그 나라 법을 어겼대요. 법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러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형벌권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외교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형벌은 부과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버리면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형벌권이나 과세권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외교특권 내지는 치외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민사관계는 전면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도 외교특권이 인정이 돼서 그냥 물건 사고 돈 안 내도 된다. 그럼 얘네들 다 굶어 죽겠죠? 식당 가갖고 잔뜩 고기 먹고 나 외교관 그러고 돈 안 내고 가봐요. 그 다음에 식당 오면 어떻게 돼? 식당 문 다 닫아버리죠. 물건 안 팔아. 그럼 다 굶어 죽어요. 그럼 본국에서 전부 공수해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민사관계는 전면 적용됩니다. 외교특권자에게도요. 그 다음에 기국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국주의요. 이건 뭐죠? 국기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뭐죠? 태극기인가요? 이것도 태극기는 국기 아니라고 한 사람은 또 있었죠? 요즘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는 있나요? 참 그런 거 볼 때 기가 막히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살아온 제 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그래요?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메달 따면은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오면 가슴 뭉클했었죠. 이 자식들 고생 많이 했다. 거기다가 그 선수가 눈물까지 글썽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참 많은 고통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흘러가는가 보다 그런가 하면서 같이 감동받고 눈물도 글썽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2002년도 4강 올라갈 때 전부 대한민국 그리고 얼굴에다가 태극기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러고 애국가 같은 거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같이 응원하면서. 그런데 그게 우리 게 아니래죠. 깜짝 놀랐는데 보세요. 공해상에 항공기나 공해상에 있는 선박이요. 그럼 공해상에 있으니까 어느 나라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항공기나 선박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적용할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 길을 달고 있느냐, 그 길을 달고 있는 나라에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태극기를 달고 있으면 태극기를 달고 있는 나라가 기국이 어디죠? 한국이죠. 대한민국인 거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럼 태극기 달고 가면은 그거는 지금 무국적 항공기가 되고 무국적 선박이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참 그분이 재밌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법의 효력, 시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이죠. 이렇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법률 관계가 나오죠. 여러분 법률 관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구체적으로 법률 관계는 뭐 하는 관계예요? 구체적으로 법률 관계가 뭐 하는 관계일까요? 여러분 권리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 그죠? 예. 의무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권리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의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뭡니까?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이걸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 거야.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죠.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힘을 뭐라 그래요?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무는요. 그 권리에 따른 법적 제한을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권리가 100이면 의무는 얼마나 될까요? 100인 겁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권리만큼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얘기는 500원짜리 권리를 가지면 500원짜리 의무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가치가 똑같은 겁니다. 양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보신 적 있지요? 그래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여기에 5, 100, 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놨죠. 그죠? 어디가 앞이에요? 1번이 앞이에요? 2번이 앞이에요? 여기가 앞인가요? 앞면이 어디예요? 앞면. 그러니까요. 앞면 뒷면이 있죠. 2번이 앞면이요? 여기가 앞면이죠. 한국 돈이잖아요. 한국말로 써 있어야 되죠. 이건 왜 써놨어요? 외국인들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이든지 앞면은 지네 나라 말로 써놔요. 뒷면은요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습니다. 왜 그래요? 외국인들 보라고.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죠?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지폐도 한글로 써 있는 게 화폐 단위가 한글로 써 있으면 뭐예요? 거기가 앞면인 거예요. 앞면이 화려해요? 뒷면이 화려해요? 앞면이 화려합니다.
그죠? 한국 돈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화려해야 되죠. 이거는요, 화려하면 외국 사람이 잘 못 알아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자랑거리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뒤에다가는요. 이쪽으로 내면 500원짜리 물건 주죠. 이쪽으로 내면요. 똑같이 주죠. 이게 권리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의무고, 이게 권리라고 한다면 이건 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500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으면 500이라고 하는 의무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법률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권리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와요? 의무가 쫓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법을 서술하는 방식이 권리를 위주로 법을 서술합니다. 근데 중세 이전에, 그러니까 근대 들어오기 이전이죠. 중세까지요. 근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전, 이후, 그럼 그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전까지,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모든 법의 서술이 의무 위주로 서술이 돼 있어요. 모든 법의 서술이요. 그때는 왕을 중심으로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왕은 누가 세운 거요? 신이 세운 거고요. 국가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왕이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지켜라. 그래서 전부 의무 위주로 법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시민혁명, 인권사상,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대두되게 되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리장전과 같은 마그나 카르타 이런 걸 선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고 뭐고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쟤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토를 지키는 거고 그 국토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한 거야. 왕이 혼자만 살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주권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민들이 국가에다가 왕에게 내가 세금 내는 대신 너는 우리 위해서 이걸 해주시오, 이걸 해주시오, 나는 너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제도화된 게 뭐예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국가 이후에는 법이 전부 권리 위주로 쓰이는 겁니다. 권리 위주로 쓰이는데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왜? 내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권리만 쓰여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는 거야? 의무가 꼭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또 예외도 있다만 아시면 되죠.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 있습니다. 권리가 500이면 의무 얼마요? 500이다 라고 하는 거야.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거 사례를 들면 친권인 거예요. 친권. 그렇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죠. 이걸 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권리만 행사하는 거예요? 부양의 의무도 있는 거죠. 친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뭐요?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시겠죠? 등가적 의미를 갖는다. 등가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가 권리 그러면은 의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럼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따른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관계다. 그래서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는 권리법력설 이렇게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권리가 뭐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 법력이다. 권리는 법에 의해서 생긴 힘이다죠. 권리, 법력설. 법에 의해서 생겼어. 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라고 법에 의해서 인정된 힘을 뭐라 그런다? 권리다. 권리, 법력설 5글자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의무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경우도 있죠. 옆에 하나 써놓습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도 있죠.
그렇죠? 권리인 동시에 의무도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권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한번 분류해 봐야 됩니다. 권리를 분류하는 방식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작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자,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를 잠깐 보면은 여기에 주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이렇게 있고요. 작용에 따른 분류는요. 형성권이 있어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예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는 다른 말로 효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성권, 지배권, 항변권,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냥 암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요. 제가 인사죠. 제가 인사했어 안 했어? 이거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 조카들 왔는데 인사 잘하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라도 더 주죠. 애 인사 안 하고 삐죽하고 있으면 얄밉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사,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야. 제가 인사. 이거는 종류만 아시면 돼요. 우리 재산권 앞에서 배웠죠? 물권, 채권 이런 거 재산권이죠. 물권, 채권, 재산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두되는 재산권이 있어요. 무채재산권이에요. 무채재산권 뭐죠? 지식재산권 같은 거 있죠?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요. 저작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뭐라 그래요? 무채재산권이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종류만 암기하시면 돼요. 가족권이 뭐죠? 친족권, 상속권, 배우자권 이런 것들이죠. 가족권, 친권, 배우자권, 그죠?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권은 자기 배우자에게만 얘기해요? 아니면은 옆집 아저씨한테도 배우자권 행사할 수 있나요? 맞아 죽죠 그 아줌마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격권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이다 그래요. 신체권, 자유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인격권, 생명권, 자유권, 신체권, 정조권 이런 거예요. 정조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죠? 인격권입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잠깐만 그냥 들어두기만 하시면 돼요. 잘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들어두기만 하세요.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손해배상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권 한 번 침해되면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죠. 죽였대. 그럼 손해배상만 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깊은 상해를 입혔대요. 손해배상만 가지고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조권을 유린당했답니다. 손해배상 가지고 이게 완전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권은 침해 행위가 없어도 침해 가능성만 가지고도 인격권에 보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침해되기 전에도 사전적 예방적 같은 얘기잖아요. 사전적 예방적 원래 구제라는 게 어떤 침해가 있어야 구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침해도 없었는데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뭐를 강구할 수 있어?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맞는 말입니다.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그게 뭐야? 예방조치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여기 지금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집이 있는데 들어가는 골목길이 좀 길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 가로등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로등 같은 게 여기 없대요. 여자분이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고 누군가가 자꾸만 섬찟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있대요. 밤길에. 그럼 어떻게 돼? 경찰관한테 같이 동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길에 순찰 좀 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이 그 얼굴 잘 보여주시면 그 얼굴 가지면 충분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뭘 걱정하시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어쩜 이렇게 이쁘냐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이 형성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항변권하고 청구권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 그래서 여기도 형지항청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인사 형지항청 이렇게 해서 종류 정도만 우리 암기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형지항청, 제가 인사. 그래. 옛날에 쉽게 나올 때는 이거 4개 집어넣고 이거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이거 4개 집어넣고 이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다음 권리의 분류 방식이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잘 안 나오고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별표 3개 해놓은 거 요거 형성권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까지 한 거고요. 거기 지금 앞에다가 제가 인사 다 줄쳐놨죠? 예, 그렇습니다. 암기하기 쉽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자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뭘 의미하는 거고, 거기 신의영이라고 써있죠? 이론기초 바로 밑에 보니까 신의영이가 최고라고 지금 손가락 들고 써있죠? 사진 안 보이세요, 거기?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밑에 보니까 박스 안에 손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그거. 그쵸? 그 밑에 써있잖아요, 이름도 이렇게. 신이영이라고. 신이영이죠? 수영 202. 202가 아니고 이영이. 신이영이. 발음 비슷하죠? 네, 신이영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따른 분류는,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른 분류인 거야. 그럼 권리를 행사해서 뭘 얻고자 한다? 물권이나 채권 또는 묵체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재산권입니다. 즉 권리를 행사해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면 재산권,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른 분류가 내용에 따른 분류고요. 작용에 따른 분류는 오른쪽으로 봅니다.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는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시기 및 방법, 그리고 권리 행사로서 발생하는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른 분류다. 비슷하죠? 분류 방식이 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그 행사에 따라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거에 따른 분류가 뭐죠?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사하느냐야. 이게 작용에 따른 분류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용에 의한 분류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내용을 막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추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많이 읽어갖고 오세요. 복습 위주로 하고. 다음 주는 8번부터 할 건데 예습해갖고 오셔야 되겠죠? 네, 예습 절대 해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예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절대 예습하시면 안 됩니다. 예습하시면 잘못하면 다른 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